안녕하세요. 제가 법 담당하고 있는 정윤홍입니다.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 과정에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풀이는 우리 임용기출만 보는 건 아니고요. 임용기출 보고 그리고 대입 수능 문제. 수능 문제는 2000년 이후 것만 잡았어요. 너무 오래된 건 너무 그러면 이게 수능 강의도 아니고 늘어지니까 2000년, 2021년, 2022년 3개년치를 잡았고요. 그 다음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수능 문제보단 질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검토위원이 안 들어가서 그런지. 그래서 작년 6월, 9월 것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요즘 이런 게 나온다. 작년에도 모의수능 이렇게 나왔으면 이 주제는 좀 우리가 조심하자 이런 말씀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만든 문제도 좀 예상 문제라 그럴까요? 몇 개 이렇게 중간중간 집어넣어놨습니다. 이 과정은요.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자료가 지금 1주 전에 나갈 거예요. 지금 첫 주라서 1회차, 2회차가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상 예상진도 알잖아. 우리 선생님들 쭉 보면. 그러면 이 교재 있죠. 이 교재로 가지고 예상 범위를 점동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쭉 수업하듯이 혼자서 말로 설명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걸 풀지 말고요. 좀 쉬세요. 경제를 한다든지 딴 걸 한다든지 바로 보고 바로 풀어버리면 너무 이게 기억이 잘 나니까. 그래서 인터벌을 딱 두는데 제 생각에 인터벌은요. 한 이틀 이상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이틀 정도 두고 그 다음에 이걸 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을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 뒤에 수업할 자료가 지금 나갔잖아요. 그러면 일단 오늘 수업 복습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2회차 보면 대충 진도가 짐작되죠. 그러면 요 교재를 가지고 쭉 정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암기도 조금씩 신경 씁니다. 우리가 이제 내용 이 법집중반 강의할 때는 외우는 건 나중으로 미룹시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좀 신경 써요. 그래서 좀 나올 만한 것들 신경도 좀 써서 암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적어도 한 이틀 정도 인터벌을 두고 나서 그 다음에 2회차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을 들어오십니다. 그 수업 쭉 듣다 보면 제가 이 문제는 안 나왔지만 나름대로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들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것도 쭉 필기했다가 그것도 복습할 때 추가하시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 단고나 좋아하시는 분들 같으면 그 필기한 걸 요약해서 요 교재에 딱 집어넣는 것도 방법이에요. 한 권으로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스타일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고요. 여하튼 먼저 예상 범위 파악하고 복습을 좀 철저히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습은 우리 지금 문제 푸는 과정이 아니라 앞에 했던 집중반 과정 복습을 좀 철저히 한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본다. 그리고 수업에 들어와서 쭉 보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아직 암기가 안 된 것들 약점들 발견된 것도 있을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내용 강의 있잖아요. 집중반 강의에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던 걸 갖다가 제가 추가로 강조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 건 단고나도 하고 그런 식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3달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좀 많이 향상될 거예요. 실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반 강의 들었다 그래도 이해에 급급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암기가 안 됐을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일취월장하지 않을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이제 순서를 이야기할게요. 지금 1회차 자료 헌법부터 시작하잖아요. 헌법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이게 출제 비중이 빈도수가 제일 높아요. 우리 교육과정에 가장 많이 반영된 게 헌법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 헌법 끝나면 민법을 나갈 겁니다. 그리고 민법 끝나면 형법을 나갈 겁니다. 기본 3법이라고 들어보셨죠? 헌민형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헌법, 민법, 형법 딱 하면 우리 그 법학에서는요 거의 한 7, 80%가 끝난 거예요. 사실은 한 7, 80%가 헌민형으로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행정법, 소송법, 국제법, 노동법 이런 거 하고 마지막에 법 일반론 해가지고 뭐 법철학 포함해서 그걸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일단 헌법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이웅재 팀장이 몇 년 전에 요구해서 해마다 제가 이 커리에서 이런 표를 주거든요. 헌법 들어가면 헌법에서 이렇게 쭉 어떤 게 나왔었는지 2014년 이후 뭐가 나왔는지 이렇게 쭉 표를 만들어 줍니다.
나중에 민법 들어가면 또 민법도 이런 표를 갖다 붙여줄 거예요. 만들어서 형법도 붙여줄 겁니다. 딱 보니까요, 헌법은 해마다 나와요. 가장 법 중에는 임용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도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럼 법학이라는 학문에도 여러 개 파트가 있잖아요. 헌법이 가장 내용이 많은 파트냐? 법학 중에서 아니에요. 민법이 제일 많습니다. 출제 빈도가 헌법이 민법보다 좀 높을 뿐이고 교육과정 반영 정도가 높아서 우리 임용에 좀 더 잘 나올 뿐이지, 내용 자체는 민법이 더 많아요. 내용이. 일단 헌법이 잘 나오는데 보니까요, 2014년에 보니까 국민투표 기본권 쪽이 나왔죠. 그리고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쪽이 나왔습니다. 2015년 권한쟁의 심판도 헌법재판소 쪽이고요. 2016년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법소원도 헌법재판소 쪽이고요. 2017년도 보니까 헌법불합치 결정도 헌법재판소 쪽이고요. 그 다음에 2018년이 좀 특이한 해였던 것 같아요. 기본권도 아니고 헌법재판소 쪽도 아니고, 이게 통치구조 중에서 그 법원하고 그 행정부하고 관계, 뭐 요쪽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약간 특이한 해였고요. 2019년에 보니까요, 국회의 어떤 권한이나 지위, 그거랑 집회의 자유, 기본권이 나왔고요. 2020년 보니까 또 헌법소원 쪽이 나왔어요. 헌법소원, 이게 헌법재판소 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21년 보니까 신체의 자유, 적법 절차 원칙. 2021년이요, 상당히 좀 특이한 해였어요. 헌법이 독자적으로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한 문제는 형소랑 결합해서 나왔고, 하나는 행정법하고 결합해서 나왔고, 좀 특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임용에서는 교육론하고 결합이 됐어요. 근데 제가 교육론 지식 아니고 법 지식으로 답이 딱 보여버리던데요. 희한한 문제가 떴습니다. 그 사법권하고 민법 2조의 권리, 그거 쓰는 문제가 떴습니다. 이게 교육론 문제인지 법 문제인지 헷갈리게 이렇게 하나가 나왔고, 그리고 이건 2점짜리였어요. 사법권 문제는요. 2점짜리였고, 4점짜리 문제가 제가 한 문제라서 한 줄에다 쭉 적어놨는데, 위헌법률 심판, 통신의 비밀, 과잉금지 원칙, 헌법 불합치 결정, 네 가지 주제를 묶어서 냈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권 쪽이잖아요. 통신의 비밀과 과잉금지 원칙은.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판하고 헌법 불합치는 이건 헌법재판소 쪽이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 안정적으로 점수를 맞기 위해서는 뭐 안 중요한 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출제 빈도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지 않나요? 보니까 아무래도 헌법재판소 쪽이 많이 나오고 기본권 쪽이 좀 많이 나오고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를 갈게요. 1번 문제가 상당히 오래된 문제죠. 제가 너무 오래된 90년대 문제라든지 뭐 2000년, 2001년 문제는 삭제해버렸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두 바퀴 돌았잖아요. 20년. 넘어버린 건 요즘 경향하고 너무 관계가 먼 것 같아서, 그것은 우리 임용 기출이라도 이건 뭐 굳이 자료에 실지는 않았고요. 그럼 이제 2003년 이건요, 저항권하고 시민 불복종 운동이 나온 건데, 올해 이제 2023년에 안 나오면 내년에는 고민할 것 같아요. 20년 지났는데 그러면 요걸 지울까 말까,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 컬에서 다룰지 말지 한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까지는 다루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는데 문제가 그 다시 1번은 쉬워요. 굉장히 그 라이트한 느낌이에요. 가가 시민 불복종 운동이고 나가 저항권인 건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쉽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가 사실 만만하게 써질 만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구별을 하는 거랑 그 문장으로 나오는 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 2에서 보면요, 시민 불복종 운동하고 그 저항권의 차이점을 50자 이내로 서술해라 그랬는데, 요게 또 요즘 경향은 아니에요. 옛날 경향은 숫자 제한을 했어요. 숫자 제한했는데 글자 숫자를 몇 자 이내로 내라는데, 요즘 경향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차피 답안지 자체가 4줄이니까 알아서 자기가 집어넣겠죠. 그래서 이게 요렇게는 제한하지 않는데 옛날 좀 스타일이고요. 요즘은 이렇게 몇 자 이내로 써라는 건 경향은 아닙니다. 법문제가. 일단 답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그 법 집중반 교재 올해 판 교재를 기준으로 하면
134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이야기예요. 134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대부분이 법집주만 교재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134페이지 아래쪽에 그 저항권의 구별 개념으로 시민불복종권 해가지고 거기 보면 요건이 다르다. 그리고 목표가 다르다. 행사 방법이 다르다. 그리고 보충성 제약 받냐 안 받냐가 다르다. 한 4가지가 나왔죠. 그렇죠? 그럼 이게 50자로 줄이는 게 더 예술일 것 같아요. 거기는 제가 그 법학 전공서에 나온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법학 전공서에 나온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50자가 넘어요. 이거 한번 글자 수 해봤어요. 50자 훨씬 넘습니다. 이건 줄이는 게 더 예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키워드를 찾아보자고요. 키워드를 그 문장에서 개별 법령이란 말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무조건. 저항권은 헌법의 기본으로 중대한 침해가 이루어졌을 때 하는 건데 이건 개별 법령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개별 법령이란 단어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키워드로 채점하는 거라서 개별 법령이란 단어가 안 들어가 있으면 이건 감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폭력 이 말 꼭 들어가야 됩니다. 비폭력. 저항권하고 차이점이죠. 저항권은 불가피한 경우 폭력이 허용되는데 시민불복종운동은 비폭력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폭력이라는 단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충성이란 말 무조건 들어가야 돼. 보충성. 저항권은 보충성을 요구하죠. 다른 말로 최우수단성이라고 하는데 시민불복종운동은 보충성이란 말을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결국 3개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채점은 개별 법령이라는 말 들어갔냐? 우리 그 임용 채점할 때 키워드 채점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문장 자체가 뭐 오류 있는 문장만 아니면 들어갈 키워드가 들어갔냐를 채점하는데 개별 법령을 뭐 대상으로 한다. 내지는 뭐 개별 법령의 변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뭐 비폭력 내지는 뭐 폭력 금지 뭐 같은 말이니까 하여튼 비폭력이란 그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보충성이란 말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2번으로 가볼게요. 2번은요, 제가 만든 문제인데요. 그 사건 기호가 실제 시험에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은 사건 기호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사건 기호를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이 뭐 이걸 내가 쓸 수 있고 없고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다 능력이 된다고 봐요. 1차 자료를 확인할 능력. 그래서 영 궁금하면 현재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판례 원문을 찾아봐라 이겁니다. 영 궁금하면. 근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통진당 강제해산 사건이에요. 통진당 강제해산 사건, 정당 해산심판 사건. 거기서 이제 저항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저항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자, 저항권 이야기가 통진당 사건에서 왜 나왔는지는 제가 법집준반 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통진당의 중심 세력이 알로 모임이었는데 걔들의 목적이 폭력혁명에 의하여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 남한 땅에 북한식 사회주의 정권을 만들겠다. 그래서 통진당의 목적인 활동이 민족기본질서 위배된 거 아니냐가 문제됐는데 통진당 애들이 주장한 게 그건 저항권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항권의 개념에 대한 검토가 나와요. 통진당 판례 중에 그 부분을 떼온 겁니다. 자, 기억 니은에 각각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랬습니다. 기억은 헌법 수호제도입니다. 헌법 수호제도. 저항권이란 단어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저는 저항권 쪽에다 펑크를 낸 게 아니라 기억 헌법 수호제도에다 펑크를 냈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강의할 때 법칙주만 교재에서 저항권이 어느 목차에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법 보장제도, 다른 말로 헌법 수호제도 그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헌법 수호제도에서 뭐 평상적 헌법 수호제도가 있고 비상적 헌법 수호제도가 있는데 비상적 헌법 수호제도에서 국가긴급권이 있었던 거 기억나죠? 뭐 계엄이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 이런 이야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저항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방어적 민주주의 이야기 나왔었고, 여기서 이제 헌법 수호제도에 해당한다는 것 저항권, 요걸 알고 있냐를 물어보자는 취지였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말은 보충성입니다. 요건 굉장히 쉽게 쓰셨을 것 같아요. 헌법 수호제도는 의외로 못 쓰신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못 썼다고 해가지고 제가 좀 앞서가는 것일지도 모르는데요. 괜히 이제 시험 공부 시작 단계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우리한테는 아직 반년 남았어요. 반년. 여기서 많이 남았어요. 아직 반년이나 남았는데 시험 시작 단계인데 학원에서 문제풀이 딱 하다 보니까 틀렸어. 막 화가 치밀어. 왜 화가 난지 아세요? 틀리면? 불안해서 그래. 불안해서. 오래 떨어질까 봐. 수험생이 제일 싫은 게 떨어지는 게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학원 지금 법집주만 강의를 한번 쫙 듣고 철저히 이해는 했어요. 아직까지 이게 정확히 이게 암기가 됐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딱 자리를 잡은 지식이 아니에요. 이해만 해놔서. 그러다 보니까 헌법 소재도 못 쓸 수도 있어요. 화내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 지금 잘 써봤자 필요 없어요. 실제 시험장 가가지고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헌법 소재들은 못 썼으면 이걸 한번 저고민을 해볼 필요 있어요. 내가 좀 나무를 본 게 아닌가? 숲을 좀 봐야 되는데 저항권이라는 게 큰 틀에서 무슨 이야기하다 나온 이야기였는지 숲을 보면 헌법 수호제도 하다 나왔기 때문에 헌법 수호제도 내지는 헌법 보장제도 같은 말입니다. 이 단어가 떠올랐을 텐데 안 떠올랐다는 건 너무 나무만 봤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면서 그냥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약점이 발견된 거예요. 그럼 약점을 보완해가지고 합격할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부터 올해 합격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리고 나 그런 선생님도 봤어요. 자꾸 틀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어기제가 작동해. 문제가 이상해. 정인홍이는 이상한 것만 내. 안 나올 것만. 그래 버리면 속이 든든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걸 못 썼다는 게 굉장히 불안감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상해. 정인홍이가 이상한 사람이야. 왜 교사 뽑는 시험에 요런 따구를 내가지고 이래버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건 절대 도움 안 됩니다. 약점이 노출되면 그 약점을 갖다가 어떻게 극복해서 실제 시험을 잘 볼지를 생각해야지 지금 당장 우리 선생님들 전부 다 교육심리학 프로이트 배워서 알 거예요. 방어기제라고. 바로 그 자기 합리화로 무의식적으로 가버리면 안 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 니은 보충성은 바로 앞에 보고 답 나왔어요. 이미 유한 구제사에 남아있지 않아야 된다. 보충성 뜻을 앞에 설명해 놨잖아요. 문장에서 쉽게 찾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항권 행사의 목적상 한계를 서술하시오.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네요. 목적상의 한계다. 그러면 여러분들 협의의 혁명이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하고 구별했던 거 기억나죠? 저항권은 체제 개혁학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이건 소극적 목적에 그쳐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소극적 목적에 그쳐야 된다. 체제 개혁 목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요. 소극적 목적, 그 다음에 체제 개혁에 의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 요 정도가 키워드가 될 겁니다. 그 정도가 키워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우리 그 법집중반 교재 가지신 분들은요, 거기 135페이지에 그 아래쪽에 동그라미 5번 저항권 행사의 목적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인간의 존엄성 수호 입헌 헌법 체제 유지 수호가 목적이어야지 체제 개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건 체제 개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요 말이 키워드가 될 겁니다. 물론 앞에다가 좀 더 친절하게 적어준다면 소극적 목적이다. 뭐 요런 말도 써주면 좀 더 좋긴 합니다. 키워드는요. 이건 체제 개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한계라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제 개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요 말이 한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야기는 고등학교 1학년 사회 때문에 낸 거예요. 고1 사회책에
그 시민불복종 운동 이야기가 헌법학 책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내용 강의하면서 법지 주말 시간에 법철학 책 쪽에 이런 식의 서술이 있다. 그래서 이건 출전이 법철학 쪽의 일부 논문이나 책에서 나온 이야기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그 최우수단성, 보충성이라 그러잖아요. 헌법학 책에서는 시민불복종 운동은 최우수단성, 다른 말로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고1 책에 나온 것은 법철학 책의 영향을 받아서 서술되라서 최우수단성을 요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번 문제는요. 고1 그 교과서 교재 있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문장을 만든 겁니다.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저작권 걸릴까봐 약간의 좀 제가 그 문장을 좀 바꿨어요. 약간 바꿔서 만든 건데 기본적으로 베이스 출전은 고1 교과서입니다. 5종 교과서에 다 비슷한 말이 있어요. 거기에 기억이 시민불복종 운동이에요.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책을 변혁시켜 공익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양심적으로 행하는 비폭력적 위법행위. 이게 시민불복종권을 갖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이 시민불복종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당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이 있는데요. 일단 목적 자체가 정당해야 되고요. 폭력적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비폭력적이어야 되고요. 최우수단이란 말이 니은입니다. 여기 이제 헌법학 책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고1 교과서에 이 시민불복종 운동 설명해 놓은 것은요. 이건 법철학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그럴 거예요. 같은 법학자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학 이야기, 헌법학 논리를 하얀색으로 적어볼게요. 헌법학 논리는요. 저항권하고 시민 불복종권 있죠. 불복종권을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별되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봐요. 그런데 법철학 입장에서는 이걸 뭉뚱그려서 이걸 저항권 내지는 시민 불복종 운동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민 불복종. 두 용어를 별로 구별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걸 갖다 이제 단계별로 나눠요. 저항권 내지 시민 불복종 운동권을 갖다가 같은 말로 보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단계별로 쓸 수 있는 게 다르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비폭력인 거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념을 정확히 구별을 안 해요. 이게 법철학에서요. 물론 모든 법철학 선생님들은 그런 건 아니고요. 법철학 책에 보면 구별을 안 하는 이런 책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1 교과서 보면 저항권 이야기를 따로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뭉뚱그려서 말하다 보니까 저항권의 속성인 보충성이 있죠. 최우수단성. 요걸 시민불복종 운동의 요건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고1 사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1 사회책을 보고 문제를 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출제위원이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출제위원이 고1 사회 지필진이었으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법철학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학자가. 왜냐면 학문의 수요 자체가 적어요. 법철학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학에서 정치사상이라 그러나요? 정치철학은 굉장히 그 학자층이 정치학 내에서 꽤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학에서 법철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법은 어떤 그 법 내용학들이 있죠. 뭐 헌법, 민법, 형법. 이쪽이 학문 소요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헌법학에서 말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건 혹시 몰라서 고1 교과서 이 논리로 나왔을 때 낸 다음에 아마 교과서 지필진인 교수님이 들어가면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억울한 피해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4번 이야기. 자, 4번 이야기가 CS 이야기예요. CAS라고도 하고요. 뭐 프랑스 사람이니까 CAS라고도 하고요. 아이고, CES라고도 하고요. 내가
내가 불어를 모르거든요. 여하튼 책마다 전공서마다 조금씩 발음은 다릅니다. 뭘 써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이제 뭐 요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CAS다 해가지고 요 편 많이 씁니다. CAS 이야기입니다. CAS 이야기인데 CS가 이제 언제 살았던 사람이 CS 문제를 낸 이유가 있어요. 고1 교과서에 나와요. CAS가 이게 고1 교과서에 그 고1 그 통합사에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1 사회에 나오는 건데 이 CS 이 사람이요. 프랑스 대혁명 당시 살았어요.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프랑스 대혁명 전에 그 팜플렛, 그러니까 논문이라든지 책은 아니고 가벼운 팜플렛. 옛날에 그런 거 삐라라고도 불렀는데 삐라가 러시아 말인가요? 소련 말인가요? 여하튼 뭐 옛날에 그 삐라, 팜플렛, 일본말로 찌라시, 요걸 이제 뿌려요. 그런데 그 제목이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교과서에 이거 나오죠. 그 문서 이름, 팜플렛 이름. 거기에 보면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온 게 이게 이제 프랑스 대혁명 직전이 절대왕정이었잖아요. 헌법은 당연히 왕이 만든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왕이 헌법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법을 만들 힘을 가진 게 헌법 제정 권력인데 이 헌법 제정 권력이 제3신분이라는 거예요. 제3신분. 우리 선생님들은 뭐 프랑스 대혁명 잘 알잖아요. 일사가니까. 그래서 제3신분이 평민인 거 아실 거예요. 평민. 제3신분이 헌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제3신분이 헌법을 만들고 헌법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권력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국가기관의 권력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줄여서 국가권력이라도 하는데 예를 들면 왕의 권력, 의회의 권력 이런 거 있죠. 왕의 권력, 의회의 권력도 헌법에서 만들어진 권력이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왕이 절대왕정이었으니까 당연히 헌법도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그러니까 뭐 획기적인 생각이죠. 왕도 헌법을 만들 권력은 없고 오히려 제3신분이 헌법을 만들면 거기에 왕의 권력이 만약에 규정이 되면 왕의 권력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왕의 권력 규정 안 해버리면 헌법에다가 왕의 권력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 기억이 헌법 제정 권력이거든요. 헌법 제정 권력, 헌법을 만들고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원적인 권한 내지 권력을 의미합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 뭐 정치학도 배우고 하시니까요. 주권이란 말하고 헌법 제정 권력이란 말은 어떻게 다를까요? 고민해 보셨나요? 주권이란 말하고 헌법 제정 권력은 같은 말입니다. 주권의 뜻이 그 나라 최고 권력이죠. 그 나라 최고, 대내적으로 최고성을 가지니까 그 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을 제정할 권력이죠. 그래서 헌법 제정 권력은 주권하고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 권력의 정당성 부여하는 근본적인 권력, 이게 주권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김현주 선생님하고 막 했던 주권 개념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헌법 제정 권력이 주권입니다. 그럼 여기다 기억에다 주권이라고 써버리면 어쩔까요? 그건 좀 출제자 의도를 벗어나 보이긴 합니다. 굳이 헌법이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헌법 제정 권력이라는 단어를 의도했다고 출제자가 이렇게 눈치를 채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헌법 제정 권력은 군주의 통치권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CES가 거의 빠졌네요. CAS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CAS가 니은입니다.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팜플렛을 통하여 어쩌고 저쩌고는 각자 읽어보시고요. 자, 5번으로 갑니다. 5번으로 갑니다. 5번. 우리 선생님들 헌법 1조가 뭔지 외울 수 있나요? 그쵸. 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외워야 돼요. 잠깐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지필평가할 때 이거 외워서 써라고 낼걸요. 선생님들이 진짜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조문이에요. 헌법 1조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국민주권이 나와 있잖아요. 헌법 2조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몰라도 별로 상관없어요. 사는데 시험에도 별로 상관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그 2조 1항이고 2조 2항이 국가는 재외국민 보험이 있다. 이 내용이에요. 재외국민 보험입니다. 3조가 뭔지 아세요? 요거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중요한 조항입니다. 영토 조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란다. 이미 외우고 계시죠? 기억이 한반도, 니은이 부속 도서. 이건요. 나머지 이야기는 그 뭐라 그러나요? 비속어로 뺑기. 페인팅? 그냥 머리만 복잡하게 한 거예요. 그냥 너 교사 되려고 하는데 헌법 3조 영토장 외울 줄 알아? 요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겁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그 판례 출전을 적어놨잖아요. 이건 그냥 재미인데 답은 이미 다 찾았어요. 쉬워요. 그 첫 번째 판례는요. 국가보안법 합헌 나온 판례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란 말이 두 번째 줄 나오죠. 그래서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그걸 규제하잖아요. 그거 국가보안법 합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판례는 뭔지 감 잡았습니까? 외국안 거래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투자하려면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정부에 신고도 하지 않고 북한에 투자한 사건이에요. 북한에 투자한 사건. 외국안 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헌바가 뭔지 우리 선생님들 제가 가르쳐 드렸죠. 헌바. 위헌심사영업법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건 안 적고 그냥 썰이라고 생각하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 넥타이를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할까요? 그냥 동네 아저씨가 금요일 날 오후에 썰 푼다고 딱 생각하시고요. 별거 없어요. 좀 더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으로 다. 뭐냐면 갑이란 아저씨가 정부에 신고도 하지 않고 북한에 투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안 거래법 위반이잖아요. 기소됐어요. 기소됐으니까 이 아저씨가 뭘 하냐면 외국안 거래법 그 조항, 이 재판의 전제가 된 조항이 위헌인 것 같다고 주장한 사건이에요. 위헌심사영업법선. 왜 위헌이라고 생각하냐면 영토 조항을 보면 대한민국이 그 영토가 북한까지잖아요. 그럼 내가 평양에 투자한 곳이 내가 서울 살면서 대구에 투자한 거랑 똑같지 않느냐? 영토 조항상. 그러면 북한 지역에 정부 신고하지 않고 투자한 것은 처벌하면 안 된다. 근데 외국안 거래법에서는 북한 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고 북한에 투자하면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안 거래법 위반 아니냐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위헌심사형 헌법선이에요. 위헌심사형 헌법선. 이 아저씨 어떻게 됐을까요? 유죄 나왔습니다. 외국안 거래법 합헌 나왔어요. 거기 보면 영토 조항 때문에 북한을 국가로 북한 지역도 우리 영토로 봐야 된다. 하지만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개별법령 적용에 있어서 북한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규정할 수 있다. 그래서 외국안 거래법 합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저씨 유죄 판결 나온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이야기인데요. 헌법의 기본 원리가요. 수능에 잘 나와요. 근데 거의 맞춰라고 주는 문제 같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일단 옳은 것 골라라. 그런데 정답은 일단 3번이고요. 우리 선생님들 거의 다 맞추셨을 것 같아요. A가 뭐로 보여요? A. 자유민주주의로 보이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갑이 지금 한 말이 지금 A에 맞다 그러는데 다 자유민주주의 관련된 거예요. 복수정당제, 활동의 자유 보장, 언론 출판의 자유, 검열 금지, 기본권 보장하고 있잖아요. 특히 또 자유권 쪽이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이건. 그러면 B는 뭐로 보입니까? 복지국가주의. 어때요? 거기 교사가 마지막에 한 거 보니까 을 같은 경우는 A 하나 B 하나를 했다. 그러면 거기 사법권 독립은 자유민주주의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뒤에 것을 이야기하는데 적정한 소득 분배 정책. 그러면 이건 복지국가주의잖아요. 그래서 이건 복지국가주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일단 1번은요. 문화국가주의인데요. 문화국가주의. 그 다음에 2번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부터 복지국가주의가 감제되지는 않았어요. 복지국가주의가
헌법에 처음 등장한 건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죠. 바이마르 헌법. 1919년 바이마르 헌법 독일에 그게 처음이었어요. 근대 입헌주의 헌법부터 강조된 건 아니고요. 4번은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하여 국가의 경제 정책을 통해서 실현된다. 그럼 이건 복지국가주의 쪽이네요. 오히려 자유방임주의적 경제관 내지는 자유민주주의적 경제관에 의하면 이건 시장 자유를 맡겨야 되잖아요. 이건 개입하고 있어서 이건 복지국가주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야기, 이건 또 자유민주주의 이야기네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국가 간섭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방임주의, 야경국가가 생각나는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자유민주주의랑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도 수능 문제인데요. 7번 수능 문제. 일단 정답은 2번이에요. 우리 선생님들도 거의 다 맞추셨을 거예요. 일단 정답은 2번이고 A가 복지국가주의로 보입니다. 그리고 B는 국민주권주의로 보여요.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다.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를 해석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B는. 우리 선생님들에서 B는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신 분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도 국민의 합의로서 권력이 이렇게 정당성을 얻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대입 가르치던 그 대입 애들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주 물어보고 우리 선생님도 간혹 물어보는 게 요게 국민주권주의면 자유민주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둘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둘 다 해당될 수 있어요. 자, 선거제도 그러면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예요? 둘 다 해당돼요. 주권자가 국민이니까 선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 대표를 선출하는 거잖아요.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선거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국민주권주의잖아요. 또 선거 그러면 민주주의에서 어떤 핵심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의민주주의 할 때 선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도나 법조문이 헌법조문이 요거 하나만 해당된다는 고정관념 버리세요. 둘이 함께 해당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장으로 딱 보면요. 그 B가 국민주권주의로 보여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로 해석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여기서 제가 국민주권주의 하니까 가슴이 철렁해서 이렇게 쉬운 문제인데 내가 이걸 국민주권주의 못 맞췄다. 아니, 맞춘 거 맞아요. 자유민주주의도 해당됩니다. 둘 다 관계되는 이야기예요. 정답은 2번이고요. 1번 이야기는 뭐랑 관계가 돼 보입니까? 권력분리본칙 아닌가요, 이거? 권력분리본칙. 그러면 아무래도 자유민주주의랑 관계돼요. 권력분리본칙은 자유민주주의랑 관계됩니다. 국가 권력 남용을 통제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국가 권력 남용 통제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에 해당된 걸로 보입니다. 그럼 A가 복지국가주의니까 틀렸네요. 뭐 2번은 맞은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실질적 평등 사회권 보장, 그럼 복지국가 원리잖아요. 그러면 요건 B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A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법률 제정과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요건 A일까요? B일까요? 둘 다일까요? 둘 다입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가 무슨 뜻이냐?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중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원리라서 이건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 지침이 돼요. 입법의 기준이 돼요. 정책 결정의 기준 돼요. 다 돼요. 그래서 이게 4번 조심하세요. 모든 헌법의 기본 원리는 법률 제정과 입법 정책의 방향을 다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교과서에서 헌법 기본 원리 뭐 분류하는 것들 몇 가지 있잖아요. 뭐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주의, 문화국가주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부 다 이건 법률 제정과 정책 결정의 방향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야기. A가 복지국가주의인데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헌법이 규정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부터 강조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이야기. 요건 좀 쉽네요. 많이 쉬워 보여요. 심하게 많이 쉽네요.
복지국가주의인데요. 그렇죠? 뭐 굳이 설명드릴 필요 없이 이건 복지국가주의고요. 의심이 여지없이. 그럼 정답이 1번이네. 그렇죠? 2번은 국제평화주의에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3번은 문화국가주의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4번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둘 다 해당됩니다. 스터디에서 싸우지 마세요. 이거 가지고 나는 국민주권이라 생각한다. 나는 뭐 이걸 자유민주로 생각한다. 싸우지 마세요. 둘 다 된다니까 이거. 그 다음에 5번은 자유민주주의에 해당된 이야기입니다. 기본권 보장, 특히 그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은 자유민주주의로 보시면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9번 이야기, 요것도 쉬운데요. A는 복지국가주의, 그쵸? B는 문화국가주의. 뭐 설명은 굳이 안 하겠습니다. 워낙에 쉬우니까요. 정답은 2번이네요, 그쵸? 2번. 그 다음에 1번은 국제평화주의 이야기잖아요. 국제평화주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자유민주주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A가 복지국가주의인데 근대 입헌주의부터 강조되는 원리다? 아니에요. 복지국가주의는 바이마르 헌법부터 강조됐다 그랬죠. 현대 와서. 그 다음에 5번 B가 문화국가주의인데 설명 보니까 여성 및 연소자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는 이거 근로의 권리 내용 중 하나였어요. 헌법 30이죠. 그러면 이건 복지국가주의랑 관계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10번하고 11번을 볼게요. 10번하고 11번. A, B, C, D, E가 뭔지 맞추셨나요? 내가 이야기해 볼게요. A는 대법원으로 보여요. A는. B는 헌재로 보입니다. 헌재로. C는 대통령으로입니다. C는. D는 국회입니다. E는 국무총리입니다. 혹시 이거 못 맞추신 분들은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우리 그 법 집중반에서 그 저쪽 국가기구들 나온 데 있죠. 국회부터 해가지고 그 통치기구 쪽 있죠. 헌법 조문이 아직 덜 익숙한 거예요. 그쪽을 좀 보셔야 됩니다. 뭐 책을 보기 귀찮으면요, 스마트폰으로 봐도 돼요. 헌법 40조 그 이유를 보시면 돼요. 헌법 40조부터 해가지고 국회 이야기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통학할 때 그냥 멍 때리고 있지 말고 휴대폰 요즘 좋아요. 헌법 전부 다 떠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헌법 40조부터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쭉쭉. 그때 그냥 멍 때리고 있지 말고 교사로서 이 헌법 조문을 애들한테 설명한다는 느낌으로 쭉쭉 지하철 타고 학원 왔다 갔다 할 때 그 은근 공부 많이 됩니다. 이게. 그쪽이 아직 덜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A, B, C, D, E를 못 찾은 겁니다. 자, 10번은요. 10번은 정답 4번입니다. D가 국회니까 헌법에 의장 1명, 부의장 2명 선출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1번이 사악합니다. A가 대법원인데 재항고 사건을 담당한 건 맞아요. 대법원이. 판결에 대한 재항고 여기서 틀렸어요. 판결에 대해서는 상고라고 부르죠. 결정명령에 대해서는 재항고죠. 잠깐 교육학 책에서 이렇게 내지 말라고 나오지 않나요? 착각을 유도하는 문제를 내면 평가의 신뢰도가 낮아진다. 내가 분명히 기억나는데 교육학 책에. 잠깐 이거 평가위원장님이 이렇게 내지 말라 그랬을 텐데요. 여하튼 법학한 사람들이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이게. 그 다음에 2번 B가 헌법재판소입니다. C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선거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다. 그럼 선거소송인데 우리 선생님들 대통령 선거소송 어디서 관할하나요? 대법원. 30일 이내 대법원 제소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C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 직권상 그럼 국회의장이 하는 거죠.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 E가 국무총리인데 국회 D와 달리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 C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달리란 말 때문에 틀렸네요. 국회도 해임 건의할 수 있고요. 국무위원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국무총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이어백에다가 요거 한번 적어보실래요? 적어보실래요? 국무위원회 해임을 대통령이 건의할 수 있는 헌법기관을 2개만 쓰시오. 자, 2개 써라면 뭘 씁니까요? 국회가 해임 건의할 수 있죠? 국무총리. 됐죠? 국회 국무총리하면 다 헌법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법 안 배운 사람은 기관 그러면 자꾸 건물을 생각한다고. 기관이 사람이 국무총리. 대통령도 헌법기관이고 국회도 헌법기관이고 국무총리도 헌법기관이고. 이렇게 문제 나오면 쓰실 수 있겠어요? 제가 그러면 선생님 그럴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문제에다 좀 넣어주지 왜 이렇게 귀찮게 쓰게 하냐고요. 한 2가지 목적입니다. 2가지 목적. 뭔가 수업에서 이렇게 했을 때 귀찮기는 하지만 좀 더 학습 효과가 높아지는 측면이 있고, 요건 확실치는 않는데 뜬소문일 수도 있는데 출제위원들이 제가 낸 문제를, 우리 학원 강사들이 낸 문제를 본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본다는 말이 있어요. 요러면 요건 안 보이잖아요. 설마 강의를 듣질 않겠죠. 뭐 그런 의도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똑같이 나왔다 그러면 저는 문서에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걸 가르쳤다는 게. 선생님들이 증인이 돼 주셔야 됩니다. 정인홍 선생이 찍은 거에서 나왔다. 이거 찍은 거에서 나온 거 맞죠? 찍었습니다. 수능에 나왔다. 임용에 나왔다. 할 말 없는 거예요. 지금 수능에서 이걸 아냐는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임용의 서술형이 딱 2점짜리가 나와 보여요. 이게 2점짜리가. 그래서 이건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갑니다. 11번. 가가 뭐로 보입니까? 가가 구민주권주의로 보이네요. 자유민주주의 아니냐고요? 앞에 자유민주주의 법적 기초란 말이 나와버려 문장에. 그럼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뒤에 보니까 모든 국가 원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 국민주권주의잖아요. 이거 국민주권주의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 정답 3번입니다. 국가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 주권이 바로 대내적으로 최고성을 가진 권력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3번이 맞습니다. 3번이 맞아요. 1번은요. 이건 복지국가주의랑 관계가 되는데요. 완벽한 시장경제에서가 아니라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복지국가주의랑 관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도 복지국가주의랑 관계되네요. 자유방위주의적 시장경제 발전에서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게 복지국가주의잖아요. 그 다음에 4번은 국제평화주의로 보이고요. 5번은 문화국가주의로 보이고요. 자, 12번을 해볼게요. 12번. 기역, 니은 각각에 알맞은 내용을 써라 그랬습니다. 기역, 니은 각각에 알맞은 내용을 써라 그랬어요. 기역은 국민주권이네요. 헌법 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주권 원리 이걸 천명한 거죠. 니은은 뭐로 보입니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예요. 미음은. 그 두 번째 판례가 이것도 통진당 사건이에요. 이게 통진당 사건이 판례가 굉장히 길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원문을 보면 좀 질릴 수도 있는데 이거 굉장히 길어요. 통합진보당 사건. 그 헌법 8조 사항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됐을 때 이런 표현이 뭐예요? 그 정당 해산의 요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다가 보니까 이제 민주주의가 원리가 뭐냐? 코멘트가 돼 있어요. 그 부분을 따온 겁니다. 다원주의적 가치관을 전제로 하죠. 잠깐 저보다는 김현중 선생님하고 많이 했겠네요. 이런 이야기. 민주주의는 다원적 가치관을 전제한다고. 개인의 자율적 이상을 존중하죠. 그래서 자율적인 정치 절차를 보장하죠. 권위주의 내지 독재는 독재자가 알아서 국가의사를 결정해버리는데 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국민 각자 한 명 한 명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
자율적인 정치 의사결정의 자율적인 참여를 보장하잖아요. 그게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으로 이어진다는 신뢰, 그 믿음이 민주주의의 근본 바탕입니다. 독재자 한 명이 결정하는 것에 비해서 국민 다수의 의견이 이렇게 쭉 모아져 가지고 결정이 되면 더 올바른 의사결정이 된다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TMI 좀만 더 하고 쉴게요. 이제 이건 제가 오지랖이 좀 넓은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참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조금 장애가 될 수 있는 생각이 뭐냐면 박정희 전두환 때 경제 잘 됐다. 이 생각이 사실은. 독재였잖아요. 민주주의 아니었잖아요. 전두환 때도 광주 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지 경제는 잘 돌아갔다 이래버리면 민주주의 할 필요가 없어요. 성과 좋았잖아요. 박정희 독재는 했지만 경제 잘 됐다고 하면 민주주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엔드 플러스가 더 붙어버리면 더 곤란해요. 민주적 정권이라는 정작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 경제 잘 됐냐?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민주주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독재 때 경제가 더 잘 됐는데 민주주의를 왜 해야 돼요? 지금 그 이야기랑 연결됩니다.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하면 올바른 공동체 의사결정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요게 이제 제가 오지랖이 좀 넓네요. 헌재 판례를 딱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래요. 이 믿음이 민주주의 바탕입니다. 이 믿음이 부족하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요걸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선생님들 학교 가서 애들한테 잘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식의 평가를 했을 때는 민주주의를 할 필요성 못 느끼게 된다. 그래서 과연 그때 경제가 좋았다 하더라도 독재 정권에서 그게 독재 때문에 좋았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좀 애들하고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오지랖이 앞서가도 한참 앞서가네요. 자, 쉬었다가 13번 이어서 하겠습니다.